안녕하십니까? 네, 잠깐만요. 네, 마스크 떨어져가지고. 깜짝이야. 아니, 벌레가. 네, 감사합니다. 네, 이단은 도요새에 관한 영상입니다. 관련해서 PPT 정리를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조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PPT 정리가 지금 되지는 않았어요. 본문 먼저 보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당황하지 말고, 어제처럼 저번 시간 맨키로, 네,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김원일이라는 소설가 작가님께서 쓰신 소설이고요. 소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서사 장르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대표적인 장르니까, 대표적인 갈래니까. 서사 장르는 서술자가 가장 중요해요. 그죠? 서술자가 어떤 시점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요, 1970년대에 산업사회가 등장했어요. 공장 막 세워지고, 막 경제 이게 막 이렇게, 돈 많이 벌자, 뭐 열심히 살자, 이렇게 새마을운동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하면서,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격한 사회 발달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또 생기게 됐었어요. 네. 어, 그러한 환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단에서 봐야 될 사회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상당히 적절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김원희 작가님 지금 살아 계세요. 그죠? 네, 잘 계신데 1942년도 출생이시고요. 거기 밑에 보니까 소설가 분단 문제, 환경 문제 등 사회 현실의 문제를 다룬 작품을 주로 썼다. 환경 문제에 대한 작품이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등장인물이 뭐 아빠 나오고 그다음 또 누구야? 병식이, 병국이, 엄마 나와요. 그죠?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가 실향민이세요. 북에다가 가족이랑 뭐 애인까지 두고 오셨기 때문에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분단 문제가 여기서는 살짝 다뤄지기는 해요.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같이 걸고 가시면 작품 전체의 이해나 조요새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 자, 볼게요.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고 합니다. 도요새가 뭘까요? 새는 보통 자유를 이야기할 때 드러내고 있는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새가 날아가다가 넘어지고 뭐 새가 날아가다가 뭐 못 날아가고 갇히고 이런 것들은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네. 그래서 새는 자유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도요새는 조금 희귀한 작품이 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나중에 그 포인트가 병국이와 병식이의 이야기에서 갈등에서 또 하나의 장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음, 이 작품을 이야기를 하려면 산업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음, 산업화 문제, 산업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농촌이 어떻게 돼요?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농업에 대한 기술로는 공장과 관련된 산업사회와 관련된 문제들을 뭐 혹은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내는 기술들이 아무래도 없겠죠. 네.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기도 해요. 공장을 세운 사람과 기술이 없는 일반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격차가 조금 심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여기 소설에도 나와 있다시피 환경 문제도 생기게 돼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 소외 문제,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고 도시로 유입이 되니까 많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스페셜리티, 특별성이 없으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서 인간 소외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 지금 환경 문제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 파괴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농촌의 공동체도 붕괴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돈에 대한 물질적인 가치들에 대한 것들이 높아지면서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기도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문제, 인간 소외, 환경 파괴, 공동체 붕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더라.
작품의 구성을 먼저 볼게요. 작품이 지금 앞에 이전 줄거리, 지금 2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전 줄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부분 나와 있습니다. 본문 부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237쪽에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그리고 그 뒤에 결말 부분이 나오게 돼요. 거기 부분들을 보시면, 이전 줄거리 부분이 발단, 그리고 237쪽에 생략된 줄 부분의 줄거리 앞에까지가 병식이었다. 뭐 여름이었다 생각나는 그죠? 네, 병식이었다까지가 음, 전개. 그리고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부분이 뭐 위기쯤 됩니다. 위기 절정. 그리고 마지막에 결말 부분이 끝까지가 결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작품은 원래는 모든 소설은 서술자가 한 명이에요. 그쵸? 이때까지 생각해 보시면 거의 다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서술자가 네 명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네, 네 명입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시점에 따라서 각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달라요. 이렇게 시점이 다른 여러 그 내용들을 쭈루룩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의 옴니버스적인 독립적인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효과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시점의 이름은 특정, 특정 인물 시점이라고 합니다. 특정 인물 시점. 발단 부분에서는 병식이, 동생이에요. 병식이의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에서는 병국이의 시점이에요. 우리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병국의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위기와 절정 부분에는 아버지의 시점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결말 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각 인물의 이야기들을 병식이, 병국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서 이 작가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강조하게끔 되지 않나 하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는 지금 수능 특강 올해에도 수록이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각각이 다 나라고 얘기를 해요. 다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잘 봐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들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음, 어, 네. 본문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본문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일단은 전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음, 여기 보면 아버지 나오고, 병국이 나오고, 어머니 나오고, 병식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작가가 이 인물들과 이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이 배경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작가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드러내는 것이 서사 장르의 특징이다. 서사 갈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병국이와 뭐 병식이의 또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아까 아버지가 실향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실향민이라는 포인트에서 쉽게 눈치챌 수 있겠지만 아버지는 분단 때문에 고향을 잃으셨어요. 실향, 고향을 잃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고향을 잃은 아버지와 그리고 큰아들 병국이는 이전 줄거리에서 드러나요. 서울의 명문 국립대학교래요. 서울대인가? 그죠? 네. 명문 국립대학교니까. 네. 사회 계열에 재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정치적 억압 때문에 이 친구가 불운 유인물, 그 당시에 뭐 데모,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사회를 바꾸고자, 더 나은 곳으로 가고자, 민주주의로 가고자, 이런 유인물들을 제작해서 배포했다가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제적됐어요. 학교에서 그 적이 삭제되었다는 뜻이에요. 퇴학을 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억압 때문에 젊음의 패기가 꺾여버려. 네, 그런 패기를 잃어버린 그런 큰아들 병국의 입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부동산 투기에 엄청 골몰하세요. 집중하세요. 거기에 정말로 많은 포커스 온을 해두고 있었다. 근데 부동산 투기법이 생겼어. 그래서 부동산 투기법에 걸렸어. 그래서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낭패를 보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식이는 동생인데요. 음,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학원. 여기 학원도 다니고 저기 학원 다니는데 이 친구 공부에 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물론 공부에도 집중하겠지만 유흥, 한락,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버지랑 병국이랑 어머니랑 병식이가 공통점이 있어요. 둘씩 나누어서. 아버지랑 병국이는 마음에 고향과 패기에 대한 어떤 큰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고요. 어머니랑 병식이는 음, 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욕망을 추구한다. 그래서 좀 둘이 각각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의 성격들만 살펴보더라도 작품의 주요 갈등이 아버지 대 어머니 두 분이서 또 갈등이 있으실 거고요. 그냥 병식이랑 병국이가 또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가시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병국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인이 이제 환경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런 사회를 원했기 때문에 불온 유인물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병국의 삶이 좀 공해 뭐 이런 새, 뭐 물, 수질 오염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철새를 지키는 일들, 도요새를 지키는 일들을 변모했지만 결국은 자유를 지향하고 있는 병국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좀 자유롭고 순수한 깨끗한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고 있는 동경하고 있는 병국이랑 뭐 조금 더 감각적이고 좀 더 말초적이고 즐겁고 유흥적이고 향락적인 이런 즐거움을 탐닉하면서 돈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렇게 함몰된 채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는 하락한 세계의 표상이 되는 병식이가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갈등이 메인이 됨으로써 산업화로 인한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작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로 이제 본문을 볼게요. 이전 줄거리 보겠습니다. 서울의 명문 국립대학교 사회계열에 재학하던 병국은 불온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가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제적된 뒤 고향인 석교마을로 돌아온다. 어떻게 돌아올 거야? 힘차게. 아, 어머니 제가 한 건 했습니다. 이러고 막 돌아오는 거 아니겠죠. 네, 무기력하게 터덜터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때 말하는 긴급조치법 위반이 좀 비상 상황에서 입헌 체제의 좀 약간 부분적, 일시적 정지를 취하는 국가 긴급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 상황이니까 지금 이거 민주주의 잠깐 정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가 체제를 좀 비상 상태로 돌입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 또 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대상을 당연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독재 정치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교마을로 터덜터덜 무기력하게 돌아와요. 이후에 병국이는 실향 있는 아버지, 오로지 재산을 늘려가는 데만 관심 있는 어머니, 그리고 재수를 하고 있는 동생 병식이와 더불어 살게 됩니다. 고향에 좌절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병국은 동진강 일대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둔다. 환경 문제,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더라. 음,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병국이에요. 나는 석교천 물을 떠온 미터 글라스에 종이를 붙이고 볼펜으로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코르크마개로 주둥이를 닫고 시험관 꼬지에 꽂았다. 미터 글라스 뭐냐면요. 유리용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부피, 이렇게 뭐야. 눈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예요. 이렇게 미터가 적혀 있는 글라스다. 이런 뜻인가 봐요. 네. 근데 지금도 이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수질오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사대강,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4대강 물이 되게 더럽다. 최근에 무슨 모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부산이랑 대구에서 4대강 때문에 낙동강의 녹조를 정수해서 잘 마시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불안한 부분들도 사람에 따라서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나 더럽고 청산가리보다도 더 위험한 독극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거 정수해도 괜찮아?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잘 먹고 있다. 근데 문제 제기는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석교천 물을 떠와서 미터 글라스에 종이를 붙이고 이렇게 했다. 시험관 꼬지 들고 두 길로 올라섰대요. 지금 두 길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공간적 배경이 두 길인 거죠. 네, 공간적 배경 두 길 체크하시고요. 네, 갈대와 풀이 죄다 말라버린 만여평의 공한지가 양쪽으로 펼쳐져 있었다. 공한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놀고 있는 땅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왜 놀까요? 왜 놀지? 산업화 때문에. 공장들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공장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들이 있겠죠. 기름들이 있겠죠. 그것들 때문에 논밭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대요. 뒤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염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벌레는 물론이고 지렁이류의 환경동물조차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었다. 이 공한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고요. 이 공한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나의 시점에서. 그죠? 이 땅에도 내년이면 연간 5만 톤의 아연을 생산할 아연 공장 착공식이 있을 예정이란 신문 기사를 읽었다. 지금 공장이 세워져가지고 공한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공한지마저에도 공장들이 세워진대요. 상당히 급격하게 산업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내가 중학을 졸업하던 때까지,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까지 이 들녘은 1등 호답이었어요. 1등인 좋은 논밭이었다. 즉 물을 대기가 좋아서 농사 짓기에 좋은 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을이면 알곡을 매달고 있는 볕대가 가을바람에 일렁였다. 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부터 조금 더 지나가서 부촌이었다까지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참새 때 근접을 막느라 허수아비가 서 있었고 사방으로 쳐져 있는 비닐띠가 햇살에 반짝반짝 거렸어요. 바다를 끼고 있었지만 석교 마을은 어업보다 농업 종사자가 많은 부촌이었다. 그만큼 땅들이 너무너무나 좋았던 1등 호답이었고 농업 종사자가 정말 정말 많고 농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농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회상이에요. 공간적 배경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 들길. 지금 뚝길에서 올라서서 마을 입구 들길까지 걸어온 거예요. 공간적인 배경 변화된 거 한 번 더 보시고요. 나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임영감님을 만났어요. 임영감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넘겨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많이 변했죠? 마을경로회 부회장인 임영감에게 물었다.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말이지. 공업단지, 환경변화의 원인 되겠죠. 음. 임영감님은 회갑 연세래요. 회갑. 네, 회갑 연세고 나이가 되게 많으시죠? 석교 마을에서 3대째 살고 있는 읍서기 출신이시랍니다. 변하다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 않는가. 공업단지가 들어선 지도 벌써 8년째네. 공업단지가 들어선 지 8년째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공업단지 부정적인 개념이 되겠네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거니까. 그죠? 네. 언제부터 농사를 못 짓게 됐나요? 공단이 들어서고 2년, 이태, 2년입니다. 2년 동안은 그럭저럭 농사를 지었더랬지. 근데 이듬해부터 농사를 망치기 시작했어. 모짜리에 기름물이 스며들지를 않나. 모를 내도 뿌리째 썩어버리니 결국 폐농했지. 공업단지가 들어선 결과는 네, 폐농입니다. 근데 이 폐농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신나요. 우리 폐농했지! 이러고 막 박수치고 막 뿌듯하고 이런 거 아니죠. 네,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름물이 들어서 가지고 기름을 빨아들이니까 뿌리가 다 썩잖아. 그러니까 쌀들이 다 엉망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지었나요?
관에 폐수 분출 금지,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것도 냈지. 폐수 내지 말라고 이야기도 했었어. 근데 폐농을 했는데 지금 소장, 고소장의 문제가 용지 보상 대책위원 여기서 말하는 용지는 땅입니다. 사용하는 땅 이런 걸 만들어서 시청과 공단 측에 항의도 했었어. 공장에서 기름 찌꺼기 자꾸 쏟아내가지고 땅을 다 망쳐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1년을 넘어져 끌고 끌고 끌다가 끝장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동남만 개발공사에서 땅을 사들이기로 해가지고 3년 연차로 보상을 받기는 받았대요. 우리만 손해를 봤지.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 촌무지렁이가 이긴 적이 있던가? 촌에 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상황에 빠삭한 것들, 이런 빠삭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더라. 왜요? 아는 게 없어서요? 아니요, 아니요. 현실적인 힘이 없고요. 현실적인 지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좀 볼게요. 먼저 공업단지가 마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먼저 폐수가 흘러내려왔어요. 그죠? 폐수와 기름이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농업이 붕괴가 됐습니다. 폐수가 흘러들어옴으로 인해 농업이 붕괴되었어요. 그 다음에 농사를 못 짓게 됐죠, 마을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농촌 종사자가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게 돼요. 어렵게 살아가게 되겠죠. 부촌 그렇게 막 땅 때문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다 손해를 많이 봐서 지금 뒤에 나와 있던 것처럼 손해도 보고 공장 노동자로서의 어떤 특별한 기술들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못 벌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되어서 공장 노동자로서 어렵게 살아가게 되었다. 두 번째 영향이었고요. 세 번째 환경오염에 대해 뒤에 나오는데 건강이 악화돼요. 검은 가래를 뱉거든요. 네, 건강이 악화돼요. 네 번째, 땅을 투기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장을 나라에서 공장을 사들인다. 뭐 동남만 개발공사에 땅을 산다. 이런 정보들 빨리 알면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공장 때문에. 그래서 땅을 미리 사놓고 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들조차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네 가지 공업단지가 마을에 미친 영향들 체크하고 가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사회문화적인 배경들도 같이 볼게요. 이건 조금 더 가가지고 같이 볼게요. 공단 측은 수수방관한 셈입니까? 수수방관 뜻 알고 가겠습니다. 팔짱을 이렇게 끼고 보고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뭐 뭔가에 대해서 거들거나 이렇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는 거, 방치해두는 걸 방관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내버려 둔다. 보고만 있음. 이렇게 순화를 시킵니다. 수수방관한 셈입니까? 라는 말을 한다면 공단 측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 세도, 그 사람들의 그 콧대 이런 건 대단해. 세력은 대단해. 지도에 등재도 안 된 촌이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입주해서 크게 발전을 했는데 뭐 그까지 좀 농사 좀 못 짓는 게 대수냐 뭐 이런 거지. 여기에서 우리는 성장 중심의 가치관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성장 중심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오히려 땅이 천정부지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으니 막 쭉쭉쭉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팔자 고친 거 아니냐라고 우기더라. 이제는 귀에 좀 익은 소리지만 그때만 해도 좀 생경한 낯설은 수출입국이니 뭐 중공업 시대니 뭐 GMP니 뭐 이런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 공단 측은 마을 대책위원과 촌로들을 초청해서 술 사주며 선심을 쓰다가 마을 청장년들을 나중에는 자기네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해서 흐지부지 끝났어. 약간 보니까요. 요런 입장 따라서 술 얻어먹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입장이 좀 달라졌겠네요. 얼마 전에 어제 네, 종영한 음,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에서 중간에 보니까 행복동 동네 이름을 까먹었어요. 네, 그 어떤 동네 가운데 도로가 지나가면서 소송을 걸었었잖아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데도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었는데 나중 되니까 뭐 보상금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약간 요렇게 저렇게 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 가치관이 점점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됐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어르신 댁도 혜택을 받나요? 아, 우리 집 둘째 놈이 제대하고 와 있던 참이라 무슨 PVC 공장인가 들어갔어. 근데 그놈이 배운 기술이 있어야지. 딱 나오죠? 배운 기술이 없어가지고 월급 몇 푼 받아와야 뭐 지미 닦기 바빠. 돈 조금밖에 못 번다. 딸은 바람이 들어서 뭐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바람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울로 떠났지. 거기서 공장 노동자랑 결혼해서 월세방 살아. 이러면서 가래침을 뱉습니다. 여복의 젊은 양반 236쪽으로 넘어왔고요. 이 가래침 봐. 새까맣지 않은가? 입륜감에 처지 건강이 악화됐어요. 검은 가래를 뱉는다고 했습니다. 서남풍이 불 때면 불뚝매연이 이쪽으로 날아와가지고 우리 마을만 해도 해수병, 기침을 심하게 하는 병처럼 기관지병 걸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여기 어디 사람 살동네인가 말일세 이러면서 안타까워요.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그 당시 땅값이 올랐으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